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민법 김지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기본서에 막바지를 갖다가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물권을 갖다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을 갖다가 잘 보시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올 만한 문제에서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은 오히려 민법 청칙보다 조금 더 수월하다.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독을 하시기를 갖다가 부탁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95쪽에 저당권의 효력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저당권의 효력,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매가 돼버리면 그 경매의 효력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게 되면 그 경매 실행의 효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번 보시면 부합물과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가르쳐 놓으세요. 자, 이 부합물이라고 하는 거,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의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경매가 되면 낙찰받은 사람이 부합물도 가져가고 종물도 가져가는 거죠. 따라서 주유소 부지를 갖다가 경매 저당권에 설정을 했다. 또 주유소 건물을 갖다 저당권 설정을 했다. 그래서 주유소를 갖다가 운영한 사람이 주유소 건물과 주유소 부지에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을 해가지고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가 됐을 때에는 그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주유기는 당연히 낙찰받은 사람한테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을 때 부합물과 종물도 낙찰받은 사람이 가져간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반대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은 유효입니다. 따라서 주물은 경매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종물은 경매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인정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인정이란 얘기는요, 경매가 됐을 때 낙찰받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따라서 1번 주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부속 건물, 종물에도 미치게 된다. 2번 저당 건물이 증축 또는 개축된 경우 종전 건물과 동일성을 따가 유지하면 이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자, 그래서 담보 설정한 건물이 있습니다. 내가 돈 못 갚으면 이 건물을 갖다가 경매해도 좋아 이렇게 저당권 설정을 해줬는데요. 이 저당권 설정이 되고 나서 그 건물이 증축이 됐거나 개축이 돼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동일성을 갖다 유지하게 되면 여전히 경매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저당 건물의 엘리베이터라든가 전화기관 설비,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주유소의 유리 저장 탱크, 그 다음에 주유기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저당권에 이르게 미치기 때문에 특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 다 경매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저당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권리인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임차권 이러한 종된 권리도 저당권에 이르게 미친다. 주된 권리가 경매가 돼버리면 특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종된 권리도 당연히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부정되는 경우인데요. 부정되는 것은 낙찰받은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1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토지 위에 건물과 임목 및 명인 방법을 갖춘 별도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효력이 없다. 따라서 토지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을 했는데 그 토지 위에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 있거나 그 다음에요. 그 토지 위에 공시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거나 그 다음에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이 있었을 때 이랬을 때는요.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토지는 경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는 지상물, 독립된 물건에 대해서는 경매 효력에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받은 사람이 못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토지 저당권이 설정돼도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임차인이 식재한 수목 가르쳐 놓으시고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토지 갖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갖다가 을이라고 한 사람한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에게 토지를 갖다가 빌려주고 임대차기를 체결을 한 거죠. 자, 그랬는데 이때 임차인이 자기의 그 정당한 계약관계에 의해서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그건 임차인 소유가 되는 것이지 낙찰받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권한이 있었을 때에는 이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기에 있는 단년생 농작물도 이것도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경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과실이죠. 이 과실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면요. 천연과실의 귀속권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천연과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천연과실은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요, 압류 전이냐 압류 후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압류 전일 때에는 저당권 설정자니까 채무자죠. 자, 채무자 또는 제3자입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여전히 금을 갖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요 저당권 설정자가 과실의 수취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되고 나서 압류 후가 되면 압류 후가 됐을 때에는 저당권자가 과실의 수취권을 갖고 이때 과실을 수취해서 이자에다가 변제를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원금에 충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압류 전일 때는 저당권 설정자로서 채무자라든가 제3자가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목적 물건을 갖다가 압류를 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취득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요.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또는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압류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물상대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물상대위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됐을 때, 우선 변제권이 있을 때 물상대위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물상대위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보물권에서 질권이라든가 저당권과 같은 것들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지만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환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물상대위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은요, 담보 목적물이, 그래서 채권자한테 이렇게 넘겨준 담보 목적 물건이 멸실이 되거나 또는 훼손이 되거나 공용징수에서 토지 요걸 갖다가 수용을 했을 때, 이러한 경우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 담보 목적물이 멸실이 됐으니까 가치 변형금인 보험금이라든가 수용보상금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손해배상금과 같은 이러한 금전위로 옮겨 타는 걸 말하는 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갖다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화재보험을 갖다 이렇게 들어놓고 요 보험이 들어가 있는 요 물건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을 해가지고 1번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이거 돈 빌려 썼습니다. 돈을 갖다가 빌려 썼다고 한다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요. 이걸 갖다가 갚지 않았어요. 갚지 않고 있게 되면 경매를 하겠죠. 근데요, 이렇게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을 했다가 해놓고 요거 변제기일이 되기 전에 여기 화재가 나가지고 전부 다 타버렸습니다. 전부 다 타버리면 멸실 또는 훼손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때 보험금을 갖다가 지급받게 되면 요 물건이 있던 저당권이 요 보험금으로 옮겨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물상대위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거기에 저당권의 목적물인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 예를 들면 그 예가 중요한 거예요. 보험금이라든가 손해배상금이라든가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유치권과 매매대금이라든가 임대차 보증금이라든가 전세금과 같은 것은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저당권 설정자가 가치 변형물, 즉 금전이죠.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된다. 인도받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으면 그 돈이 저당권 설정자라든가 제3자의 돈과 구별이 되지 않아 섞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압류를 해야 된다. 이 경우의 압류는요, 제3자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96쪽에 보시게 되면 경매가 됐을 때 이때 채권자가 빼갈 수 있는 금액은 어떠한 것이냐. 그래서 보호받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죠. 자, 그래서 경매를 갖다 실행을 해가지고 채권자가 빼갈 수 있는 돈은 당연히 원금입니다. 원본이죠.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위약금.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전부 다 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사자가 계약을 갖다가 체결을 하면서 원금 빼가겠습니다. 이자 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위약금도 빼가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요, 금전을 갖다가 전부 다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래서 원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지만 저당권 실행 경매에 의해서 채권자가 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저당권 실행 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빼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이자는 등기하면 무제한 담보되지만 연체 이자는요, 원본 이행기일 이후부터 1년분만 담보하게 된다. 그래서 이자를 등기하게 되면 요거는요,
받을 때까지 전체를 했다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자 말고 연체 이자는요, 즉 지연이자죠. 이거는 원본 지급기일 이후부터 1년분만 담보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연체 이자도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무제한으로 담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채무자가요, 아파트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했다고 해서 돈을 빌려 쓰게 됐을 때 채권자가 와서 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당권자인 채권자는요, 목적물을 갖다 인도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존 비용, 필요비하고 그 다음에 가치 증가가 현존하는 유익비 같은 것,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담보 목적물에서 하자가 발생이 됐을 때 그 하자 담보 책임, 이것도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3번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저당권자인 채권자는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을 때 담보 목적물을 경매를 신청을 해서 그 경락대금에서 우선순위로 자기 돈 먼저 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이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있게 되고 이때 집행권은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때 저당권을 갖다가 실행하지 않고 저당권 실행하게 되면 유찰이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돈을 갖다가 못 빼갈 수가 있어요. 담보 가치도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때는 저당권 자체를 갖다 실행하지 않고 소유권 자체를 갖다가 넘겨주라고 하는 유저당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타인이 개시한 집행에 참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변제받을 수 있다. 갑이라고 하는 채무자 건물에 대해서 을이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병이 2번 저당권 이렇게 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경매를 때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 선순위 저당권자는 자기 돈 먼저 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설정자가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자, 갑이라고 하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을이 경매를 냈습니다. 근데요, 유찰이 돼가지고 자기 돈을 갖다가 전액을 갖다 변제받지 못하면 남는 돈에 대해서는요, 그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경매할 수가 있어요. 강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근데요, 이러한 것들은 담보 목적물로서 등기가 된 것이 아니니까 이때는 경매 권원이 표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이의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일반 재산에서 강제 집행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저당권 실행입니다. 저당권 실행 경매 붙이는 거예요. 경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유저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저당이라고 하는 건요, 경매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유찰이 됐을 때 담보 가치가 하락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경매를 했다가 하지 않고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따라서 유질 계약은 금지가 되는데 유저당 계약은요, 반사회 질서 폭리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당신이 돈을 갖다 갚지 않으면 당신의 그 부동산 자체를 소유권 넘겨받겠습니다. 이렇게 대물 변제 형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당신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이나 나나 경매하지 말고 다른 사람 사장님을 내세워서 그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그 돈에서 변제받겠습니다. 이게 제3자를 통한 임의 환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저당권 실행과 용익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실행은 경매를 하는 것이고요. 용익관계는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과 같은 빌려 쓸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은요, 저당권하고 충돌이 돼버리게 되면 그건 전부 다 시간적 순서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등기가 앞서면 보호받는 것이고 등기가 후순위라고 한다면 이때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제366조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미 우리가 지상권에서 한번 봤던 거죠.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성문법에 의한 것이고 강행 규정이다.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경매가 됐을 때 건물을 취득한 사람한테 무조건 토지를 빌려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366조 법정지상권이 되거나 그 다음 305조 전세권 설정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되거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설정 당시에,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설정 당시에 한 사람이 건물과 토지를 갖고 있을 때 그 이후에 건물을 취득한 사람이 건물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토지를 빌려 쓸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동일인이 아니고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소유자가 갖고 있을 때에는 법정지상권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 1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반드시 건물이 존재할 것. 이때의 건물은요,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갖다가 기둥, 지붕, 벽을 갖다가 주게 되면 보존 등기와 상관이 없이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시 취득 경우에 있어서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거는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정지상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을 갖다가 헐어버리고 새롭게 증축이 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어도 되는 것이고 지상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다가 지상권 존속 기간 중에 멸실 또는 훼손됐다고 해가지고 지상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때 법정 지상권이 설정이 되면 30년, 15년, 5년 이렇게 법정 지상권 그 보유 기간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30년, 15년, 5년이라고 하는 요 기간은요. 요거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증축 개축이 됐다고 해서 새로운 건물로서 건물 그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당권 설정 이후 저당권자의 동의를 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이후 그 저당권자 즉 채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설정 당시에는 토지만 있었고 건물이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채권자인 저당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지상권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그 다음에 3번 이때 두 개 딱 저당권이 설정이 되거나 토지 또는 건물에 따로따로 저당권 설정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경매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빌려주는 거죠. 자, 이러한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은요. 법 규정에 의한 거니까 187조 규정에 의해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거 등기 갖춰서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료죠. 그래서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에 의하게 되면 요거는 강행 규정이고 이 법정지상권에 의해서 지료를 갖다가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료는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때는 법원의 판사가 지료를 결정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요. 당사자의 배제 특약이 유효이기 때문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지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 페이지 498쪽에 보시면 판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청구권. 자, 저당권 설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건물을 갖다가 지은 거죠. 이랬을 때는요. 법정지상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 일괄경매 청구권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 갖고 있고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한테 돈을 갖다가 빌려서 썼습니다. 돈을 빌려 쓰고 요때 요 토지를 담보로 제공을 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설정 당시에는 토지만 존재하는 것이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이때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빌린 돈 가지고 건물을 지어버린 거예요. 건물을. 그럼 이때 건물을 갖다 지었는데요. 이때 돈을 갖다 갚지 못하게 되면 경매를 하는 거죠. 이때 경매를 하게 되면 이때 요 저당권자인 채권자는요.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만을 갖다가 경매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위에는 건물까지 같이 경매할 수 있느냐 한꺼번에 경매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일괄경매 청구권 그러는 거예요. 일괄경매 요거는 권리입니다. 권리니까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로서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하고 건물을 갖다가 합쳐서 경매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은 저당권자가 하는 겁니다. 토지를 갖다 경매를 했을 때 자기 돈 다 빼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건물을 갖다 경매하지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토지만을 갖다가 경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은 필요 없으니까 철거해 주세요. 그러면 건물을 갖다가 돈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철거당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너무 아깝다는 얘기죠. 따라서 손해가 있으니까 건물을 갖다가 살려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일괄경매도 인정을 해준다. 일괄경매를 딱 하게 되면은요. 이때는 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토지만 담보로 제공받았으니까 토지 경매대금에서만 돈을 갖다가 우선 변제받는 것이지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경락대금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내 돈 빼가겠습니다. 이런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번 저당 토지 위에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청구권입니다. 자, 1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후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가로쳐놓으시고 토지만 제공하고 건물을 나중에 지었을 때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니까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자, 그래서 인정 근거는요. 토지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을 했을 때 건물이 없었으니까 법정지상권 취득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법정지상권 취득이 불가능한 거니까 나대지 상태로 되돌려주셔서 철거를 당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 경제적 손실을 줄여보기 위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자, 권리이고 의무가 아니다 나와 있죠. 요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토지를 갖다가 담보 설정,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반드시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당시에 설정자가요. 나중에 건물을 지었을 것. 따라서 제3자가 신축한 경우에는 요때
제3자가 신축해서 설정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토지의 용익권을 갖다가 설정받은 자, 즉 지상권자라든가 전세권자가 있죠. 그 토지를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후 다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요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하고 나서 병이라고 한 사람한테 지상권 설정해줬어요.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이 건물 지었습니다. 이 건물을 딱 지어가지고 얘가 지었지만 요걸 갖다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그때도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디귿번. 경매가 돼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경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경매가 됐을 요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토지만을 경매해서 그 대금으로 충분히 채권자의 돈을 갖다가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괄경매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제3취득자의 지위가 나옵니다.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건요. 경매가 됐을 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 자,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제3취득자가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저당권 설정을 해줬습니다. 을입니다. 그럼 이때 저당권이 설정이 됐을 때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가 되겠죠. 이 경매가 됐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차인 같은 사람들.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들이죠. 그 다음에 후순위 전세권자 같은 사람들. 전세권자. 그 다음에요. 요 물건을 딱 갖고 있는 물건을 딱 사기로 하는 매수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경매를 해서 병이라고 한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면 후순위 임차인, 대항력이 없는 사람들은 쫓겨나겠죠. 그 다음에요. 후순위 제한물권자인 전세권자 당연히 쫓겨나겠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 실행이 돼서 얘가 낙찰을 받으면 요때 돈 준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들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저당권 실행에 있어서 제3취득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3취득자. 자, 그래서 이 제3취득자를 갖다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99쪽에 보시면 이러한 제3취득자는요. 경매가 됐을 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직접 낙찰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직접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경매를 당하니까 세입자도 집주인에 대해서 권리가 있으니까 경매에 참여시켜주세요. 그래서 경락인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돈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변제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쫓겨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갖다 지출을 했거나 또는 유익비가 발생이 돼버리면 당연히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즉 경매가 돼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권리를 갖다가 상실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요. 당연히 그 갑이라고 하는 채무자에 대해서 선악을 불문하고 담보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경락인이 될 수 있고 다시 이걸 갖다가 직접 갚겠습니다. 변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비용이 발생이 됐을 땐 쫓겨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불문하고 저당권자인 요 채무자 갑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갖다 주장을 해가지고 물원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저당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 거죠. 저당권 물권이죠. 물권이 침해가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을 갖다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임야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임야에다가 수목을 갖다가 잔뜩 심어놨습니다. 담보 가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곳 전체를 갖다가 구별짓지 않고 담보로 제공을 했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토지의 담보 가치가 2억이고 요 나무의 담보 가치가 2억이다. 해가지고 3억을 갖다가 빌려준 거예요. 3억을 갖다 이렇게 빌려주고 요때 저당권자, 요 채권자가 있죠. 이 채권자는요. 목적물을 갖다가 점유하는 자가 아닙니다. 점유한 자가 아니고 요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갖다가 받을 게 있는데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토지 위에 있는 나무 요 목재를 벌채를 해버립니다. 벌채 멋대로 잘라가는 거예요. 잘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담보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비싼 나무 잘라가니까. 요랬을 때 저당권 침해가 있게 되면 저당권자는 어떤 걸 주장할 수 있느냐. 저당권자도 물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당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당권자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그 물건 반환해 주세요라고 하는 반환 청구권은 주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따라서 요 벌채해가지고 요 놈이 가져간 요 목재는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거니까 되돌려줘라고 하는 요 사람이 반환 청구하는 것이지 얘는 반환 청구 자체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담보 목적물을 갖다가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니까 이 침해 행위를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방해 요걸 갖다가 배제시켜 주세요. 방해 배제 청구권하고 예방 청구권을 갖다 주장하는 것이지 반환 청구권은 주장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거기 물권적 청구권 1번 저당 목적물 자체가 멸실되지 않아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멸실돼 버리면 물상대위로 가는 거죠. 따라서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가 없지만 방해 제거 또는 예방 청구는 할 수가 있다. 근데 불법 행위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때 병이라고 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렇게 침해가 있게 되면 요때는 즉시 돈 다 갚아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물어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 이때 손해배상은요 손해가 발생해야지만 청구하는 거예요. 얘가 잘라간 나무가요 3천만 원씩 잘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게 4억 원, 그 다음에 요것도 4억 원 해가지고 담보 가치가 4억 원이면 3천만 원 잘라갔다고 한다면 3억 7천만 원이 남아있는 거죠. 3억 7천만 원이니까 빼갈 돈 충분히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빼갈 돈이 충분히 존재하게 되면 이때는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손해가 발생이 됐을 때 잘라간 나무가 1억 원이다. 1억 원이 잘라가면 어떻게 돼요? 3억 원밖에 안 남죠. 또 그걸 다 잘라간 것이 1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남는 게 2억 5천이죠. 그때 손해가 발생이 됐을 때는 물어내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불법행위는 성립하겠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물어내는 청구하지 못해요. 따라서 고의과실과 동시에 손해가 발생이 돼야지만 물어내라고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때는요 손해가 있고 담보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내 거 원금 바로 갚으세요. 변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죠. 담보가치가 하락이 됐으니까 다른 걸로 채워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걸로 채워 그랬을 때는요 여전히 돈 빌렸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담보물 보충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때는 즉시 변제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변제권 요건 행사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 청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기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기가 되기 전에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인데요. 이 종기가 되기 전에 당사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민법 총칙에 있었죠. 따라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기한이익이라고 하는 거, 기한이익 상실은 민법에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파산 회생에 관한 법률에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채무자 귀책사유로서 채무자가 담보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담보 목적물을 갖다가 멸실훼손시켰을 때 그 다음에 파산이 있었을 때 이게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따라서 이 기한이익 상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 청구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돈 빌려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때 변제 청구가 있을 때만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입니다. 자, 우리는 저당권 단독으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저당권을 증서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못 받으면 경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거 사세요라고 증서로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저당권은 종된 권리고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분리, 양도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잘 나옵니다. 저당권은 종된 권리, 따라서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양도가 가능하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고 돈을 못 받으면 경매할 수가 있는데 돈 대신 그 권리를 돈 대신 갚겠습니다. 이렇게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 양도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소멸이죠. 저당권 소멸은요 담보 목적물이 멸실이 됐거나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를 갖다가 상속한 경우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스스로 저당권 포기한 경우 그 다음에 원본 채권 그래서 원금을 갚아버렸을 때 이때는 등기 말소할 필요가 없이 저당권 요거는 소멸이 되는 거예요. 말소가 된다. 그 다음에 특유한 소멸원이죠. 채권자가 경매를 냈을 때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변제를 했을 때 대위변제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가 걸렸을 때 그러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 담보물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의 경우 갑이라고 한 사람이 집 팔았어요. 을이 샀습니다. 근데 그 집에 저당권이 붙어있는 경우죠. 이랬을 때 매수인과 그 집주인 저당권 설정자 모두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권리자가 된다. 그 다음에 특수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그 특수저당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수한 저당권은요.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근저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동저당하고 근저당인데요.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그 채무자라든가 제3자가요. 여러 개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공동저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동저당. 이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도 갖고 있고 여기다가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건물. 자, 해가지고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한테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씁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 빌렸으면 저당권 설정해 줘야 되겠죠. 이때 저당권을 또 설정을 하는데요. 돈을 갖다가 5억 이렇게 빌렸습니다. 5억을 갖다 빌리는데요. 요 토지가 4억 가치가 있고 요 건물이 3억 가치가 있다. 그러면
어느 하나를 갖다가 저당권 설정을 해도 이때 채권자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내가 너한테 5억 원을 갖다가 빌려주니까 요거 저당권을 갖다가 여러 개 다 같이 설정을 하자. 그래서 토지에도 저당권 설정을 해버리고 건물에도 저당권을 다 설정을 하게 되면 이때 부동산 2개 이상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여러 개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공동저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이라는 것은요, 저당 담보 부동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저당권의 개수는 그 저당권 건물이나 그 다음에 토지에 있는 거 그 개수만큼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요 사례에서는 저당권이 2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2개. 만약에 다른 토지가 또 있다 그러면 3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채권을 갖다가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공동저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목적물의 숫자만큼 저당권이 존재하게 된다. 근데요, 이때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무효다. 그러면 다른 것에 영향을 주냐? 다른 것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에 있어서 다른 저당권이 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저당권에는 절대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공동저당권의 성립입니다. 그래서 공동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고 등기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때 공동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이때 채권자는요, 이걸 전체를 갖다가 경매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한 개씩 따로따로 경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501쪽에 보시면 동시배당의 경우라는 얘기는요, 채권자가 그 공동저당 목적물을 갖다가 동시에 경매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돈 빼가야 되니까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경매 물건으로 내놓는 거죠. 자,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2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때 동시배당이 있게 되면 그 부동산 경매 대가를 통해서 배당할 때에는 이때는 그 비례로 비율제로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 대가의 비율로 빼가는 것이지 하나에서 전부 다 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경매를 딱 진행을 해서 4억 원이 떨어졌다. 그럼 4억 원 다 빼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5억의 비율로 빼가고 남는 건 냅둬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비율제로 가져간다. 그러나 20배당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요거 먼저 경매하겠습니다. 요건 경매에 붙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요, 요 발생된 경매 대금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 전체를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때는요, 요걸 갖다가 경매를 냈을 때 요 사람이 빼가고 남는 돈이 있으면 대위할 수 있는 거죠. 대위. 자,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 20배당의 경우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체를 갖다가 변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따로따로 경매에 붙이게 되면 그 물건에서 자기 돈 전부 다 빼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자로서 얘가 다 빼가고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있었다 그러면 얘가 다 빼갔으니까 여기서 얘는 후순위 저당권자 돈 못 빼가죠. 그러면 이때는요, 얘가 여기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근저당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저당은요, 지금 현재의 채무를 담보하는 게 아니고 장래의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는 거예요. 장래. 그래서 외상거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품을 갖다가 공급을 합니다. 물품을 갖다가 공급을 하는데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리점을 갖다가 운영하는 거예요. 대리점. 이렇게 대리점을 갖다가 운영하는데요.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요거 갖다가 공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 대리점, 요 채무자가 그걸 갖다가 매일매일 결제하지 말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6개월 단위로 결산을 합시다. 1년 단위로 결산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지금 그럼 물품을 갖다 공급을 하게 되면 6개월 있다가 변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6개월 있다가 돼가지고 내가 물품을 공급했으니까 외상대금 채권 갚으세요. 변제를 청구했을 때 아유 장사가 안 돼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배째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겠죠. 따라서 이때는요. 요걸 갖다가 담보하게 해가지고 무작정 내가 무조건 믿고 거래할 수는 없으니까 담보를 제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X 토지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담보를 갖다가 제공한 요 채무는요. 지금 현재 발생한 채무가 아니고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 담보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 담보하는 걸 우리는 근저당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저당권에다가 근자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 관계로 생기는 외상거래죠. 다수의 불특정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최고의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이게 담보 가치가 이게 3억 원 토지입니다. 했을 때 2억 원의 한도에서 빼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채권 최고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 한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외상거래가 2억 5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1억 8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억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걸 다 받는 게 아니고 채권 최고액의 한도에서 빼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은 특정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 2번 근저당권은 장래에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때문에 요 기간 중에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돼서 일시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6개월 있다가 변제하기로 했는데요. 중간에 정산을 했어요. 중간에 정산을 해가지고 한 3개월쯤 이렇게 경과가 됐을 때 요걸 중간 정산을 해가지고 요거 전부 다 변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채무가 제로가 되겠죠. 한 푼도 없다고 해가지고 근저당권 자체가 말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시 피담보 채무가 소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립은 당연히 요 근저당권 성립은 근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네, 설정해 드릴게요.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계약이 있고 근저당권 등기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당사자는요, 당연히 채권자가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고요. 근저당권 설정자는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제3자는 동생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이 못하게 되면, 변제하지 못하면, 동생인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을 갖다가 경매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고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갖다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저당권 등기는 그냥 저당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만 근저당권은 반드시 근자를 붙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취지, 근저당이라는 걸 다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내가 얼마의 한도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얼마를 빼겠습니다. 채권 최고액을 표시해야 돼요. 따라서 6개월이 경과가 됐을 때 이걸 갖다가 변제를 했는데 변제를 못한다. 근데 보니까 2억 원의 한도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는데 발생된 것이 2억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을 다 추가로 뺄 수 있냐? 못 뺀다는 얘기예요. 왜?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최고액의 한도 범위에서 빼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채무가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고 저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적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채권 최고액은요. 원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위약금이라든가 지연배상은요. 저당권과 달리 1년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포함이 되는데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저당권은 저당권 실행비용이 포함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요. 502쪽. 자, 디귿번입니다. 피담보 채권액이 초과했다. 그래서 2억 원의 한도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채무가 2억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초과한 거. 따라서 한도액만 변제하게 되는 것이고 초과하지 않으면 확정된 피담보 채권 요걸 따가 변제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 7번에 보시게 되면요.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걸 잘 묻습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거 얼마를 빼갈 것이냐. 금액이 확정되는 건요. 날짜가 결정이 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산기 도래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러한 근저당권 계약은요. 그 중간에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2억으로 하지 말고 이걸 다가 3억으로 늘립시다. 기간을 6개월로 하지 말고 1개월로 늘립시다. 또 단축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요. 거기 확정이 되는 것은 언제 한 경우냐.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파산 선고가 있었을 때 요거 읽어만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과 7번이 나와 있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했다가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자 즉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경매 신청 일자에 그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요 근저당권자가 아니고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했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경매가 이루어져서 매각 대금이 완납이 됐을 때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권자인 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면 요 사람이 신청한 날짜의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아니고 후순위 권리자 A가 요걸 갖다가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요 사람이 신청한 날짜가 아니고 경락대금이 완납됐을 때의 기준으로서 최고액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근저당권의 변경은 자유롭습니다. 전부 다 변경 등기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만 분리 양도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지문 정리 나와 있습니다. 자,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 2억 5천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2억 원만 변제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랬을 때 이 채무자는요 2억 원을 갖다가 얘가 빼갔을 때 근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냐 못한다는 얘기죠.
2억 원을 갖다가 빼간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이 남겨져 있으니까 얘는 등기말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이 있을 때 보증인은 2억 원만 요걸 갖다가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요 보증인은 당연히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요 근저당하고 그 다음에 공동저당은 개념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시험 문제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물권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죠. 이 물권에 관련된 문제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잠깐 쉬셨다가 채권을 갖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뵙겠습니다.